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8인 김영익 교수, 이현철 소장, 김기현 대표, 이상우 대표, 그리고 아기곰, 그리고 램군 모두의 부동산, 쇼킹 부동산까지 총 8명의 2023년 그리고 그 이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김영익 교수 2022년 9월 지금 현재죠. 현재 기준으로 30에서 40%더 떨어질 것. 이미 부동산 시장은 고점 대비 20에서 30%가 이미 떨어졌는데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도 추가로 30에서 40%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락 국면 초기이고 이 하락 사이클은 3년에서 5년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다음 이현철 소장, 고점 대비 30에서 40% 하락이면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점 대비 현재 20에서 30%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지금 9월 기준 지금 대비 1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은 5년에서 6년 이상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김기현 대표, 현재 환율 1400이 넘어가고 있는데 환율 1500 이상으로 넘어가면 집값 하락 더욱 가팔라질 것, 심장이 쫄깃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례적인 환율 금리로 2, 3년 내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락장은 2, 3년 정도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상우 대표,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은 소득에 달려있다고 했고 내년 소득은 안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년에 하락하지 않는다. 상승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1주택자는 지금 갈아타야 한다. 어느 정도 상승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기곰님은 최근 영상은 없고 6월달 5주차 영상이긴 한데 그때 전월세 시장의 불안으로 전월세 구하는 사람이 매수 수요로 이동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램군, 금리 환율이 지금 전쟁 수준이고 이러한 외부 요인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집값 전망은 예측 불가한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했고 따라서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의 부동산 채널에서 좀 다른 의견을 냈는데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게 아니라 지역별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어느 지역은 상승하고 어느 지역은 좀 더 늦게 상승하고 어느 지역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 지역이 이제 잠실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상승한다. 사실 올해 말이면 지금이죠. 지금 잠실을 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승 입장이고요. 그다음 동탄은 금리 정점 이후에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쇼킹 부동산. 매도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팔리는 가격에 던질 것이다. 패닉에 빠져서 던지는 이 시점이 23년 그리고 24년 초, 그러니까 1년 뒤쯤이죠. 그때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한 명씩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익 교수님,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이클상 지금 하락 국면의 초기이고 지금 어느 정도 20-30%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0에서 40% 과대평가되어 있다. 9월 기준으로 말씀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사이클은 길다.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다. 이 과거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하락장도 최소 3년, 길게 5년일 것이다. 하락의 근거로 네 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주가가 집값을 선행한다. 주가가 먼저 많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빠질 차례가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한 점이 있다.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현재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부동산 규제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중요한 게 경기인데 이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보다 중요한 게 경기와 기업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를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PRR, 임대료 대비 집값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임대료 대비 집값 이게 9월 기준으로 30에서 40%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소득에서 이 원리금 상환 부담률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도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당장은 이 금리가 집값에 큰 영향을 줬지만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경기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고 이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거를 언급했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지금 꺾이고 있고 이게 한번 꺾이면 과거에 봤을 때 평균 19개월간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개월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강남의 일부 신고가가 찍히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 사례라고 합니다. 이제 기존에 스타트업이나 코인 등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초고가 주택을 사는 거죠. 그런 극히 일부 사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했는데 지금 이제 부모보다 더 가난한 자식 세대가 되었고 이것은 어쩌면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현철 소장입니다. 이현철 소장은 먼저 정부가 집값의 30에서 40% 하락을 바라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12년도 하락 때 30에서 40% 하락을 했었고 따라서 고점 대비 30에서 40% 하락이면 바닥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규제의 누적 효과, 지금 강력한 그 규제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종부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화되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하락의 주요 요인이 아니고 금리가 그래서 나중에 떨어져도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는데 이거를 보는 거는 오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고점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2020년도 PIR을 보면 엄청 높기 때문에 떨어졌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높아서 떨어진 거가 맞긴 하지만 20년도 PIR을 보면은 떨어졌어야 하는 거죠. 이게 높긴 높은데 최고점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거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오류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이 너무 이미 폭등을 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는 이미 상쇄되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그게 지금 이미 폭등한 집값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사이클의 주요 요인 4가지를 말했는데 대중심리, 그다음 전세, 그다음 분양, 그다음 정책 이렇게 4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2차 요인으로 큰 영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 부동산 전망에서 중요한 지표가 바로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치솟았을 때가 언제냐를 보면은 IMF 때,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금이라고 합니다. IMF 때가 환율이 2,000을 넘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거의 1,600 가까이 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1,400을 넘었고 이제 1,500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500이 넘는다면 심장이 아주 쫄깃해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금융위기보다는 세고 IMF보다는 안 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예측에 대해서 모두가 계속 맞출 수는 없다. 그래서 최대한 자산 배분을 하고 해칭을 잘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이 없어서 세금이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점차 규제 완화 정책을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중들이 공포에 있을 때 사라. 그 시기가 바로 2년에서 3년 안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김기현 대표는 이 하락장에 대해서 기존에는 5년에서 6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될 줄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5, 6년에서 2, 3년으로 이렇게 예상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역사상 거품이 가장 많고 대출도 가장 많고 금리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때의 완만한 패턴이 아니라 IMF 때의 급락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IMF에 좀 더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매 시장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가서 전세가 올라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오류라고 말했는데 원래는 이게 맞지만 지금 상황은 전세 가격도 거품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10년에 한 번 기회가 오는데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다른 시기에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과거 그래프상 환율이 높은 기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와 환율이 이제 지금보다는 높아질 거지만 그 기간이 앞으로도 좀 짧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서 내년 2분기쯤에는 괜찮아져서 주식시장에서 10년 만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무릎 정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식을 내년에 매입을 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유를 한 다음에 어깨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매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한 25년쯤에 부동산 시장에서 10년 만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처음 기회가 오는 곳이 이제 경매시장부터 기회가 올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매매시장도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곰님
6월 5주차 영상이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시간이 된 영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9월쯤, 10월쯤 영상이고 이제 아기곰님은 6월 5주차 영상입니다. 전월세 불안 요소로 인해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가면서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집값은 금리에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과거 금리 인상 때를 보면 금리 인상 때 오히려 집값 상승이 많았다. 그 다음 미국 하원 상원 중간선거가 11월인데 미국은 그 11월까지만 표심을 얻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시장이 불안한 이럴 때 금매가 나오면 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램군님, 현재 상황은 경제 위기 상황이다. 즉 2008년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까 김기현 대표는 약간 IMF와 좀 더 가깝다고 했는데 이제 램군님은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를 하는데 일단 금리부터 보면은 2010년 7월 2%였던 금리가 이제 3.2%, 60% 정도 상승을 했고 2022년 9월 0.5%였던 게 3%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500%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더 금리가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부분을 보면은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심한 급격한 상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분양 부분. 이 부분은 2010년 7월 서울에서는 1941개가 미분양이었고 경기도는 2248개. 그다음에 최근 2022년 8월 서울에는 592개, 경기도는 3393개. 미분양은 현재가 상황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2010년도에는 3대1에서 1대1로 떨어졌었고 21년 상반기 124대1에서 22년 상반기 29대1로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점차 사람들이 더 몸을 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2010년에 32,000가구, 그 다음에 2011년에 43,000가구의 입주 물량이 있었고 2022년 38,000가구, 그 다음에 2023년 16,000가구.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은 좀 더 적은 입주 물량을 보이고 있어서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있는데 그 외부 요인은 금리 인상 부분이고 이제 내부 요인은 미분양, 청약 경쟁률, 그리고 입주 물량인데 외부 요인부터 보면 이거는 예전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고 그 다음 내부 요인은 좀 더 안전한 상황입니다. 이제 램군도 원래는 금리가 오른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평이할 때, 평이한 금리 인상일 때, 그럴 때 이제 집값이랑 상관관계가 적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은 전쟁 수준이다. 이렇게 특수한 상황, 외부 영향이 많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은 외부 요인이 너무 커서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모두의 부동산. 모두의 부동산은 약간 다른 얘기를 했는데 지역별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고 상승하는 지역도 있고 이제 좀 나중에 상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하락할 곳 세 군데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할 곳은 바로 잠실. 잠실은 올해 말이나 또는 내년 초에 사면 좋을 것이다. 올해 말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이죠. 지금 잠실 사도 된다.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잠실은 미래 가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눌려 있다. 그리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잠실은 상급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급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좀 더 기다리면 매력적인 곳으로 동탄, 구성남, 그다음에 송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금리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금리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곳은 대출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쇼킹 부동산.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부동산이 망할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매도자는 패닉에 빠져서 팔리는 가격에 던질 것이라고. 팔리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더 낮은 가격이죠. 결국 하락한다는 것이고 바닥은 2023년에서 2024년 초, 지금으로부터는 한 1년 뒤쯤이 되겠죠. 그때가 기회고 이제 나중에 낮아질 금리를 믿고 내 집 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8명의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시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김영익 교수 지금보다 30%더 하락할 것, 그리고 이 하락장은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이현철 소장 지금보다 10%더 하락, 이 하락장은 5년에서 6년 지속.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이 하락도 가팔라질 것이라고 했고 이 하락장은 2년에서 3년 지속될 것이라고 했고 이상우 대표
집값 상승 하락은 집값 상승과 하락은 소득에 달려 있고 소득이 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아기곰님 상승한다고 얘기했고 램군 예측 불가 얘기했고 모두의 부동산 양극화로 지역별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쇼킹 부동산 1년 뒤쯤에 팔리는 가격 결국 이제 하락한다. 바닥을 찍는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년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3명이고 내년쯤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기곰, 그다음 쇼킹 부동산, 그다음에 이상우 대표 이렇게 3명,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이제 한 명이 예측 불가, 한 명은 지역별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2023년 내년 기준으로 이제 집 구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상황에서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의견을 준 사람이 3명이고 사라 이렇게 의견을 준 사람이 3명입니다. 지금 전문가마다 생각과 근거가 모두 다릅니다. 또한 하락장의 기간도 다 다릅니다. 결국 이런 예측은 누군가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락장이 2년에서 3년이다 하면 김기현 대표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기간을 모두 못 맞춘 거죠. 만약에 하락장이 6년이 간다. 그러면 이현철 소장 빼고는 다 틀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맞으면 누군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금리 등 외부 요인은 지금 예측이 불가한 영역입니다.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긴 하지만 사실 미래는 과거와 다를 수 있죠. 따라서 어떤 한 전문가, 몇 명의 전문가를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러 사람의 생각과 근거를 참고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금리 등 외부 요인과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완화 이런 것을 관망하면서 투자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영상들이고요. 지금 이 영상들의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전문가들의 영상도 원하신다면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